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저녁 경주시 남서쪽에서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국내 주요 산업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업계의 경우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구미 공장, SK하이닉스 청주와 이천 공장 일부 생산 공장 라인이 지진 여파로 일시 중단됐으나 현재 일제히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안전점검을 위해 울산 공장의 생산을 한때 잠시 멈췄다가 오전 9시부터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 물가가 3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입 물가도 8년 1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8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77.41로 집계돼 7월보다 1.9% 내리며 두 달째 하락했습니다. 이는 31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8월 수입물가지수는 74.44로 전월 대비 1.9% 떨어져 8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자동차 수출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10%대의 감소폭을 5개월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내수 판매 역시 12.1% 감소한 지난 7월에 이어 10.6% 하락했습니다. 하계 휴가와 완성차 업계 부분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결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8월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수출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8.86% 감소한 14만 2,987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14.8% 감소한 23억 달러 규모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었지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경남, 울산 지역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개월째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IMF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8월 취업자 수는 2,652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49만 5천 명 이후 최대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추석을 앞둔 화요일장입니다. 어제 낙폭을 키우면서 한 달여 만에 2,000선을 내줬던 코스피는 오늘 다시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0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갤럭시 노트 7 충격으로 어제장 7% 정도의 가파른 하락을 보였던 삼성전자도 오늘장에서는 장중에 5% 정도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연준 위원이 금리 인상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한편 어제 또 경주에서 규모 5.8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사이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또 지진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끌시끌한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국내 증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0.6% 정도 오른 200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게요. 어제 1991포인트에 마감됐던 코스피가 오늘은 1% 정도 반등을 해서 2011포인트 정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저점이 2001포인트, 1997포인트 정도로 오전장 잠깐 2,0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0.6% 정도 오른 200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장과 다른 점,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매수했던 기관이 오늘은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1,30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이보다 조금 더 많은 2,8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을 유입시키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5,400억 원 정도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이 5천억 원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0.9% 정도 오른 658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지수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면요. 네, 코스닥은 어제 652포인트로 2% 정도 가깝게 하락했었다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 정도 올라서 659포인트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상단은 660선 정도로 닫혀있는 상황이고요. 하단 또한 657포인트로 낮게 나타나면서 좁은 폭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9% 정도 오른 658포인트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의 움직임도 파악을 해볼까요?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 나흘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0억 원 가깝게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57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관의 매도 물량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 현재 400억 원 가깝게 역시 외국인과 비슷한 물량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양시장의 분위기부터 파악을 해봤고요. 이제 어떠한 이슈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분당점 백인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자체를 또 전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국내 증시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 한마디에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이 꽤 불안하게 느껴지는 흐름인데요. 현재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둘러싼 이제 시장 변동성이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인상 지지 발언에 이제 전일 아시아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전일의 모습에서 특이했던 점은 올해 미국 금리 기준금리 인상 확률과 글로벌 증시는 이제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확률이 상승 시에 증시도 강세였는데, 일단 그간 모습과 다른 모습이 전일 연출되었다는 점인데요. 일단 이러한 달라진 시장의 반응은 이제 연준과 시장의 시각 차이가 이제 우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 연준 위원들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9월 시장 인상 가능성을 26%대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다음 날 이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와 라엘 연준 의사가 이제 성급한 금리 인상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다시금 금리 인상 확률은 15%대로 내려간 상황이고, 시장 역시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러한 발언들에 따른 정책 경로 해석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FOMC 회의 일주일 전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인 9월 지방 연준 제조업 지수 그리고 8월 CPI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간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자본 유출로 대변되었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빠르게 상승했던 지난 7월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신흥국 주식 투자에 순유입되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존에는 신흥국의 자금 유출로 이어졌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변동성과 경계감이 공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투자자분들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 및 이러한 기술적인 반등 매수세로 이제 반등을 준 상황이지만,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과 성격이 바뀔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간 실적 상향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해 왔었는데 이에 따른 불안감에 조정 흐름세가 연출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선진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약화가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지속 우려를 의식하면서 일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9월 FOMC 회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시장 경계감은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크로 변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조정 압력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인 상승 전환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FOMC 회의 이후에 이러한 불확실성 완화 이후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곧 실적 시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로 인한 실적 불확실성이 일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업종 및 종목별 변동성을 염두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당분간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체크하면서 시장 자금이 몰리는 종목과 업종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과 그리고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군인 반도체, 조선, 의료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으로 이제 모아가는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 거라 보고 있고요. 시장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깜짝 금리 인상 시에는 이제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은행, 보험,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 등의 대형주 위주의 접근으로 이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 동결 시에는 이제 단기 낙폭만의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안도감으로 이제 코스닥 반등 및 고밸류 성장주의 조정 후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 증시 당분간 단기적인 조정 압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분기 실적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곳에 선별적인 투자 접근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갤럭시 노트 7 악재를 맡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 시대 개막이라는 또 다른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경영 전면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맞게 되는 것이냐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책임 경험과 더불어서 이제 위기 돌파의 시험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책임 부담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는 일각의 비난을 잠재울 것으로 보이며 일단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긍정적인 결정으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갤럭시 노트 7 리콜과 관련해서 일단 이에 따른 이제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그간의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던 실적 상향에 따른 주가 상승 상황에서 이러한 리콜 사태에 따른 이익 감소가 이제 주가 상승의 부담감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번 사태가 잘 진화될 경우에는 주가 회복세에 무게를 두겠지만 일단 장기화될 경우에는 향후 실적 추정에 대한 부담 및 실적 하향에 따른 주가 레벨이 한 단계 다운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규모 리콜이 실적 하향에 부담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렇다 할 판단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 삼성전자의 악재와 호재가 겹친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리콜 사태 등으로 이제 말 그대로 모바일 디램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영향은 이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치는 하반기 전체 이제 모바일 디램 수요에 갤럭시 노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인데, 일단 갤럭시 노트 7의 판매량이 급감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스마트폰의 수요가 이를 커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디램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제 업종 자체 내에서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리콜 사태 이후에도
이제 디램의 스팟 가격이 상승한 점은 이러한 업황에 있어서 우려감은 좀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우려되는 점은 휴대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파트론 등 이제 관련주들이 금일 반등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세적인 상황에서 부정적 인식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당분간 접근은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삼성전자 벤더들의 안 좋은 예들을 보면은 최근 노트7과 더불어서 이러한 수요 증대에 따른 캐파 증설에 따른 이제 부담감은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주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수요에 큰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현재도 고전하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로는 경계심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앞으로 3일간의 휴장이 이어지게 될 텐데 그간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그 이후에 또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면서 전략도 짧게 들어볼까요?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휴 기간 동안 15일에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6일에는 EU 정상회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에서 주목할 점은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경기 상황 판단 및 추가 완화 여부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6일 EU 정상회의의 경우에도 영국의 EU 탈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건은 역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금리 발표와 더불어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추가적으로는 이제 BOJ의 금융정책 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및 국채 매입 스탠스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매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벤트 이후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보수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고롭게도 이제 추석 연휴부터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이벤트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벤트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9월 미국의 FOMC 있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다. 일단 뚜껑이 열린 이후에 방향성을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분당점 백인범 연구원과 함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업종뿐만 아니라 특징 주들까지 모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둔 화요일장입니다. 이래저래 시끌시끌한 국내 증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 낙폭도 굉장히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의 힘일까요? 코스피는 0.6%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1% 가깝게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양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 오늘 뭐 삼성전자가 5% 장중에 지금 이제 4%대지만 장중에 5%대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뭐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등 삼성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그러니까 버티고는 있어도 지금 뭐 금융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어제까지 분명히 급락세가 나왔던 시장이었었습니다. 뭐 최근 2, 3일 동안 이제 쭉쭉 빠졌던 시장인데 삼성전자를 빼고서는 뭐 그렇게 강한 반등을 주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나오지 않다라는 점, 상당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에서 반등세가 나오는 것처럼 기대감은 보여줬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영양가가 높지 않다. 그래서 골고루 좀 종목들이 반등을 주면서 정말 올라갈 시장이라면 종목들이 다 같이 그동안 빠졌던 것들을 반등을 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장중에서 뉴스 이슈가 불거진 상태에서 급등했었다가 쭉 빠진 종목들 최근에 계속 있었었죠. 물론 오늘에서는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여주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급락세로 나왔던 종목들이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네. 테마주들만 지금 장중에서 뉴스로 인해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내일서부터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있을 해외 증시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16일 날 EU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시장이 또 급락하게 되거나 약세를 보여줄 때에서 또다시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굉장히 지반이 굉장히 약한 지금 수급 구조를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의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서는 오늘 시장 흐름 그렇게 좋지 않다. 반등세가 나와주는 몇몇 종목들도 있지만 오히려 현금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만 오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의 상승에 의미를 둘 수는 없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저는 궁금한 게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 한번 해외 시장부터 여러분들한테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자, 전날 우리나라 시장 이제 계속 빠지고 있었다가 오늘 그래도 반등세가 좀 나와줬던 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어제 이렇게 반등을 줬는데 이 지금 반등을 주는 나스닥과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돌려 세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속임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지기 직전에 한번 잠깐 들어줬다가 재차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락 부분이 만약에 상승 부분으로 바뀌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해외 시장도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경제 지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호재를 찾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히려 또 연준에서 계속 번복되고 있죠. 금리 인상 지지 발언했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오히려 지금 이제 신뢰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이제 신뢰성이 이제 부재에 의한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하락 여기에 이제 초점을 지금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반응들이 그래서 지금 이쪽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는 재차 한 번 더 흔들렸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은 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재차 빠지게 돼버리게 되면 시장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 우리나라 강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더라. 그리고 수급 적으로 볼 때에서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중에서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지만 물론 거래소는 사주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들이 쉬지 않고 연일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다라 생각해서 사주고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석 달 동안 2조 7천억 가까이를 매수를 들어온 점을 봤을 때에서 수급적으로 이 정도에서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기관과 외국인들 강하게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은 앞으로도 악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큰 악재가 예전에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네. 조금의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지지가 약한 그런 지금 수급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서는 추석 이후에서도 변동성 장세가 나올 때마다 상승은 요만큼, 하락은 이만큼,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 등 해외 증시의 흐름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센티멘털이 약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국내 증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일단은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큰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업종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정수 멘토님께서 상승 업종으로는 밤새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 재난안전 업종 꼽아주셨고요. 정치 테마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도 또한 상승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또 삼성그룹주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고요. 약세 업종은 어제장에서 또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또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은행주 그리고 타이어, 항공주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삼성그룹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참 가파르게 빠졌었어요. 언제쯤 반등을 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었는데 오늘 일단 5% 정도의 반등을 내줬습니다. 삼성그룹주 동반해서 방금 웃고 네.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지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최근에 대응하신 분들, 뭐 지금 장을 참여한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시장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답답한 동맥경화 같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대형주들은 코스닥보다는 좀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들이라고 지수의 하락을 가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이슈를 보게 되면 삼성 부회장이 이제 이사직을 맞으면서 등기이사 이제 되면서 경영이 전면에 나설 거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뭐죠?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뭔가 뭐 갤럭시 7에 대한 노트 7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해결이 됐다라든지 그런 리콜 사태가 해결이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악재와 호재가 두 개인데 호재는 지금 기대감이고요. 악재는 지금 붉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더 붉어질지 안 붉어질지 그거는 또 두고 봐야 되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상승 방향이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악재 부분들은 먹어 들어간다. 악재 부분들은 부각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재차 아까 말씀드리지만 연휴가 지난 이후에서 해외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라든지 악재가 쏟아지면서 빠져내려가는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호재보다는 더 악재가 나오면서 빠져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에서 반등을 주게 되지만, 자,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상승 권역에 놓인 게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한번 160만 원 이탈이 되면서 한번 흔들림이 좀 나와줬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145만 원 정도 지지해주고 있는데, 이게 마디 비율로 봤을 때에서 저점 그러니까 100만 원 초반대죠. 저점 100만 원 초반대를 찍고 마디 비율로 봤을 때에서 382 지지가 딱 145만 원짜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나오지만 추세를 돌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반등일 뿐 이건 재차 다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을 받을 때에서 130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재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지 마시고 물론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다시 반등을 줄 때 160만 원에서 정리를 못한 분들은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겠죠. 뭐 중장기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아니 300만 원 말이 안 되죠. 200만 원까지 본다라는 리포터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170만 원, 180만 원 다시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정받을 때에서 그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신규적으로 매수를 접근한다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130만 원 초반대까지 좀 기다리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지금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염두를 하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일 뿐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은 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갤럭시 노트 7 악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전반에 나서게 되면서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일단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지금의 현상만 지켜보자면 악재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 130만 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삼성그룹도 동반해서 같은 전망으로 내다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요. 삼성전자가 빠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그나마 그래도 양반입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2000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수가 2000이 무너진 이후에서 어제도 무너졌었죠. 네. 무너진 이후에서 계속 약세를 보여주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8월 달에서는 흔들리거나 아니면 막판에서 흔들렸습니다. 거의 8월 달에서는 최근에서 2073을 찍었습니다.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70을 13을 찍은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3, 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9월 7일 날에 2013.89를 찍었는데, 그 자리 찍은 이후에서, 이제 8월 달에도 거래소는 괜찮았어요. 대형주는 괜찮았고, 그럼 9월 달에 들어갔을 때에서 장대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여기에서 양봉으로 뻗어야 되는데, 지금 윗골이 달면서 밀리고 있죠. 자, 문제는 이제 또 코스닥입니다. 거래소가 움직이게 되면 코스닥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코스닥은 8월 달에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으면 반드시 9월 달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면서 뻗어주면서 700선, 710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해외 시장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즉 지금 시장의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상승 가닥을 갈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가야 되는 자리,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못 갔다라는 얘기는 이게 안 간 거냐, 못 간 거냐를 따져야 되는지 지금 개인들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부분을 봤을 때에서는 쉽게 여기에서 9월장에서 강하게 들어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전 종목들이 아마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아마 투매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마 안 좋은 장세 흐름들을 연출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은 수급을 봤을 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한 번 정도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과거에 이제 수급에 꼬여 있을 때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에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흔들리지만 다른 종목들은 2배 이상 더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더 흔들릴지언정 삼성전자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물릴 거면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그룹주들 차라리 물려있는 게 나은데 그 삼성전자도 빠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뭐 더 빠진다라는 거 뭐 말할 수도 없는 뭐 그런 부분이고, 이제 특히 테마주들, 개별 종목들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죠.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요. 지금 지수가 650선을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계속 음봉만 나와주고 있죠.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거를
양봉으로 지금 돌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650이 이탈되게 되면 그 다음 지지선 자리가 630입니다. 근데 630 지지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630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2조 7천억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630으로 내려가면은 싸다라고 분명히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630선도 이탈해버리고 그럼 600짜리가 돼 있죠. 600짜리가 이탈되게 되면 이때는 브렉시트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악조건의 얘기를 해드리느냐? 여전히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 요즘에서 최근에서 매수가 들어오지만 샀다 팔았다 일부 종목들만 특히 대형 종목들 위주로 또 코스닥도 대형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많을 뿐이고요. 셀트리온처럼 대형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 종목들만 위주로 외국인들도 건들리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은 이제 들고 있는 분들도 장세 자체가 흔들릴 때에서 그래서 요점 자체는 이거였죠. 아까 삼성전자도 대부분의 종목들을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삼성전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더 급락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같이 흔들리는 거다. 삼성그룹주들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결국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주 모두 동반해서 오늘의 상승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삼성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은 더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정치 테마주들은 반짝반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또 문재인 관련주 오르고 있고 반기문 테마주는 또 어떠한 테마주들이 포함이 되느냐, 아웃이 되느냐, 네. 이러한 이슈들도 많이 불거지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반기문 테마주도 이제 고려 포리머라든지 파인 DNC 뭐 이렇게 뭐가 대장이냐, 최근에 이제 다시 포함이 되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는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죠. 파인 DNC가 좀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데, 뭐, 결국은 이제 친인척 관련주들이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급락세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또다시, 과거에서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에서, 정치 테마주들만 이렇게 강세를 주는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종목들은 다 급락세가 나고 정치 테마주들만 급등세가 나오는 이런 일이 펼쳐졌는데, 장세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나 안 좋거나 이럴 때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뭐 이번에서도 똑같이 정치 테마주 계속 갈지는 그건 좀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강한 테마에 붙어 있는 분들한테는 뭐 나쁜 흐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쪽으로 왜 하도 갈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 이슈가 몰리면서 움직여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붙어가지고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라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어제도 나왔듯이 계속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말 하나에 일일 희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그 시장에 대한 종목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부 현금을 해서 차라리 뭐 하시는 게 좋으냐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종목들이 쭉 빠지면 차라리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되는데 또 함부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잘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이 있고요. 정치 테마주처럼 이렇게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이게 강할 때에서 여러분들 쫓아다니신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내일 급락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손절하셔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매수가 답이 아니란 얘기죠. 네. 정상적인 종목들은 급락세가 나올 때까지 쭉쭉쭉쭉 빠져내려가게 되면 그때에서 정말로 많이 빠졌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고 여기선 더 이상 안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되시면 거기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 테마주도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초보자분들은 그냥 접근하지 마시고 매매 능력이 되시는 분들만 강한 테마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시장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하루 급등했다가 하루 급락 나오고 한 번 움직였다가 또 급락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들 대부분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많이 흘러내리거나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맞지 않는 그래서 쉽지 않은 장세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제가 봤을 때서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앞으로도 정치 테마주는 계속 봐야 됩니다. 네. 네. 문재인 테마주만 좀 거론이 돼서 요즘 수직 상승하고 있는 반기문 테마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또 어떠한 종목이 테마주 인하느냐 아웃하느냐 이런 것도 최근 이슈가 되더라고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른손이라든지 우리들 제약이든 우리들 휴브레인이 지금 장주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테마주. 네.
네, 문재인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도 이렇게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차트 모양에서 볼 때는, 바른손 그러니까 문재인 테마주들보다는 반기문 테마주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바른손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못 가면요, 이게 이제 쌍봉의 모습이 돼서 만약에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휴장이고 다음 거래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만약에 급락세가 나온다 그러면 단기 상투를 주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으로 좀 쭉 빠져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른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후브레인도 마찬가지고 지금에서는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매매 조건으로 한번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셨다가 수익을 내신 분들은 좀 팔았다가 다시 또 급락세가 나오게 되면 차후에 좀 받는 좀 그런 매매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반기문 테마주에는 뭐 파인DNC, 뭐 고려폴이 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제 파인DNC 같은 경우는 사고 싶어서 지금 못 사요. 왜냐면 어제 점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상한가를 지금 이제 안착을 했는데요. 이건 살지는 못하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상한가가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나 다음 날인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딱 시작이 됐는데 저 3,890원짜리를 이탈하게 되면요. 그때서는 욕심 없이 그냥 이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온다라든지 또다시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이익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더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인 거고요. 네. 자, 고려포리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급등세를 좀 펼쳐주고 있는데, 이제 반기문 총장과 인척 관계로 알려진 반기로 씨죠. 예, 반기로 씨가 이제 파인 아시아 자산운용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이제 투자 방법은 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뭐 친인척, 누가 투자하고 있다, 누가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뭐 누가 알고 있더라, 뭐 누가 친하다, 뭐 동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급등세를 펼쳐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이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급등세에 있을 때에서 쫓아가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시 급락세를 언제든지 다시 돌변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만약에 급락세로 전개해야 된다 그러면 살아서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파인D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상한가 풀리고 흔들린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밑으로 쭉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사지 마시고 일단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시장이 안정될 때 그때에서 초보자분들은 그때 접근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전국이 공포에 시달리셨을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이 여진이 느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시면서 오늘 장에서 지진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시가가 고가였고 또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겠구나 이러한 시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일본처럼 자주 지진이 일어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제 이슈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좀 펼쳐졌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장대 음봉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뉴스가 나올 때에서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신규로 매수가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다 장중에 아마 10% 이상 손실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유니선도 지금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음봉을 밀릴 때에서는요 이거를 들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싸다고 접근하시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계속 지진이 계속 여파 물론 앞으로도 나올 수는 있겠죠. 뭐 6.5 이상으로 더 강진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은 있지만 물론 언젠가 또 다시 지진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자연재해들은 인간이 예측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이슈적으로 움직였었던 정치 테마주들도 일일 희비로 해서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지만 이쪽 종목들은 그나마 그래도 대선 이슈라는 게 그래도 정책적으로 일정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애들은 그나마 물려도 다시 또 움직이면서 반등을 줄 수는 있지만 지진이 또다시 언제 일어날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슈에서 쫓아가시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나마 삼형혜택 같은 경우가 오늘 시초가 대비 거의 회복을 해주면서 좀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간에서 많이 빠졌다고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차트적으로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그냥
하루에 이제 이벤트, 이슈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자율주행차 한번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요. 자율주행차 성지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 또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또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재난, 그런 종목도 장중에 아침에서 움직였었고요. 다시 밀렸지만, 그리고 정치테마주들 움직이고, 삼성그룹주 움직이고, 그 외에는 사실은 종목들이 별로 그렇게 재밌는 흐름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스마트카죠. 예, 자율주행차에서 MC넥스가 지금 강하게 좀 뻗어주고 있는데, 뭐, MC넥스, 뭐, 만도, 자,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았다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반등세를 좀 주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에 대한 허가 소식이 나오면서, 벤츠라든지 BMW 총 한 15개 업체들이, 시행의 허가를 좀 받으면서, 이쪽 이제 테슬라,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업체, 뭐 델파이라든지 보쉬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자율주행차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가하지 않아 봤더니 현대차는 이미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허가 받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자율주행차 뭐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제가 볼 때에서는 스마트카,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를 그냥 기계 장치로만 봤지만 요즘에서는 이제 컴퓨터와 함께 그리고 스마트카 그다음에 모든 사물 인터넷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제 테마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때에서는 좋은데 이것도 이제 많이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또다시 이게 그 다음날에서 또다시 급등세가 나올지는 그건 의문점입니다. 왜냐면 시장이 계속 강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시장이 꺾이는데 홀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청개구리 같은 종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이 좋을 때에서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장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빠지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단기 고점이 바로 25,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갖고 있는 분들이 현금화 전략을 어느 정도 일부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이슈가 한번 나왔으니까 그런 이슈에 맞춰가지고 현금화 전략을 하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지 이거를 신규적으로 이 뉴스에 맞춰가지고 사겠다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차 한번 살펴봤고요. 특징주 가운데 한번 유로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현대차가 이 수소 전기차를 일부 지역에서 택시로 시범 운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로스가 한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오랜 기간 주가에 탄력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에 또 이 같은 소식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어서 유로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수소 전기차 활용 그 택시에 대한 부분이 이제 MOU 체결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MOU 자체가 법적인 그런 이제 제재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손가락 걸고 그냥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시범 운영됐다가 얼마든지 다시 이가 파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 장중에 좀 급등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장중에서 이게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서 10% 급등세를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하나도 실리지 않는 상황을 볼 때에서는 올라가려고 준 게 아니고 그냥 뉴스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누군가가 확 샀다가 다시 한번 판 걸로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에서는 여러분들 접근하시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안정세로 돌아선 이후에서 나중에서 그러니까 차트 모양새는 나쁘진 않습니다. 차트 모양새는 수렴형이라고 그래갖고 차트가 이렇게 몰리는 상황에서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상방향으로 틀 때, 그때에서는 다시 급등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등 줄 때 다시 5,200원대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분할 매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는 쫓아가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유로스 오늘장 10% 정도 오전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상승폭 줄어들면서 한 4%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의 차트상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만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믹
코미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호주의 항암 진통제 판매를 허가받았다라는 소식 속에 한 50% 정도 급등을 했었던 코미팜이었습니다. 단숨에 또 시총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부터 하락세가 나오더니 오늘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총 5위로 또 밀려났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움직임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윗골에 좀 거래가 확 실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윗골이가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한번 쭉 다 돌려보세요. 윗골이가 강하게 실리면서 거래가 실리게 되면 거래가 안 실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거래가 안 실려도 그걸 안 좋은 시그널로 보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안 실리면은 속임수로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래가 실렸다는 얘기는 고점에서 누군가가 팔고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종목의 대부분의 특징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빠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미팜도 제가 볼 때에서는 이슈적으로 강하게 띄워놓고 이날 이제 9월 8일 날 이슈적으로 강하게 띄워놓고 그 다음날에서 강하게 움직였지만 거래가 터진 이후에서 9월 9일 날 64,400원을 찍고 거래가 실린 이후에서 쭉 빠진 모습을 볼 때에서는 누군가가 매도 이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도 아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지 않을까 이런 데 아마 초점을 맞춰주면서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수익권에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세요. 제가 볼 때는 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적으로 매수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거래가 실렸다는 얘기는요. 누군가가 이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물렸던 개인들은 어떡합니까? 반등줄 때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계속 빠지면 뭐하죠? 투매하죠? 그러면은 이 주가가 갖고 있는 하락폭보다도 더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빠져나오는데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윗꼬리가 지난주에 길게 달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캔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군가는 작정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로 이어지게 될지 모른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 신규 매입, 저가 매수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인포뱅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2% 정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의 경영 전면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바이오와 자동차 전장 사업 역량 키우기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장주에서 굉장히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장이 좋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아쉽네요. 네. 오늘 만약에 장이 이제 지수가 650선에서 놓는 게 아니고 한 720선 정도로 이렇게 신고가로 돌파하는 흐름이었다면 요거는 이제 상한가를 노리거나 아니면 계속적인 연속적인 상승을 보면서 12,000원, 13,000원 계속 목표치를 늘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장세가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부 테마주도 일부 강한 종목들만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최근에서 매수를 들어왔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아쉬워서 좀 땡기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슈가 지금 아까 나왔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슈를 엮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때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이거를 지금 위치에서 움직인다고 신규 매수, 지금 특히 25%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가신 분들은 없겠죠?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분들 혹시나 이거를 장중에서 9,500원 이하라든지 9,000원 이하라든지, 장중에서 샀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상한가가 아마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아마 상한가 들어가는 자리가 대략 한 11,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가 한번 볼까요, 한번? 아마 상한가는 좀 들어가기 쉽지는 않겠지만 왜 이제 지금 상한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딱 상한가가 아마 들어가는 그 자리가 저항 자리에 강력하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17,000원 자리죠? 네. 그러니까 11,000원 자리에서 11,350원 자리가 전고점 자리인데 그 자리를 강력하게 뚫기에는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지금 장중에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요. 지금서부터 상한가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못 가면 흘러내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았다가, 그러니까 25%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25%서부터 해서 30%, 5% 차이인데,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로 조금씩 계속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신 다음에 상한가 들어가면, 매도했던 부분들은 챙기셨으니까 됐고,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 상한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을 100개를 갖고 있으면, 10개 매도하다가 상가 들어가면 나머지 갖고 있는 거 30개든 50개든 60개든 갖고 계세요, 그냥. 근데 상가가 안 들어가 밀려버리게 되면 이미 매도한 건 이익실현한 거고 쭉쭉 밀려 내려가면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챙기면서 빠져나오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쭉 빠져가지고 다시 9,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재매수하세요.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 하는 게 낫다? 지급구에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하는 게 수익을 내는데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번에는 SK 머티리얼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 가스 시설 증설에 455억 원 정도를 신규로 투자하겠다. 어제 공시가 있었는데요. 지난 8월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SK 머티리얼즈가 그 이후에 조금 주가가 주춤주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61선 부근까지 내려온 지금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조정은 멈추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급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 8월 4일 고점을 치는 이유에서 조정도 충분히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61선을 지지로 해서 얼마든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호재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지금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하면은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계속 발목을 잡는 이유가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괜찮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지수가 2073에서 계속 고점을 뚫고 2100, 22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종목은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장중에 급등했던 종목들도 여차하면 흔들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빠져있는 종목들도 지금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머티리얼즈도 15만 원까지의 반등세는 나올 수는 있지만 1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재차 하락하면 13만 원, 12만 원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뉴스들을 예전에서는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상승하는 데 견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추석 이후서부터 해외 시장이 급반등을 이뤄주거나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요, 앞으로 나오는 호재성의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기관과 외국인들이 빠져나올 구실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호재성 뉴스를 터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면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기관과 외국인들은 자기네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연일 계속 벌써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벌써 석 달 동안 내내 개인들이 순매수를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굳이 그 종목들을 땡겨 올려서 수익을 주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SK머티리얼즈도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보단 낫습니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요 종목도 좋지만 빠질 수 있다는 얘기. 오히려 저는요, 이거를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좋은 종목을 얼마에 사느냐? 지금에서 공략하지 말고요. 차라리 얘가 11만 원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얼마까지 빠지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22%가 빠져야 되는데 22% 빠진다라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저는 이 SK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은 회사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그 피바람은 몰아칠 때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대부분 종목들이 빠지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그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투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에서 싸게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게 만약에 싸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에서 싸게 사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고점 대비 22%요? 아니면 지금 지금요. 주가에서 22%요? 지금 자리에서 22% 정도. 알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수급도 좋은 상황이지만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한 22% 정도 하락했을 때 그때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보면서 오늘 특징 업종, 특징주 분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갑니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 종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를 딱 앞두고 마지막으로 받는 종가 공략주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종목 눈에 들어왔나요? 네,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성과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을 다 답으로 할 수 있는 좀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지스마트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 3분기 추정치를 좀 보시게 되시면 보통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 2배 이상은 좀 보고 있는 좀 종목인데 일단 스마트 글라스라는 사업 부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센서라는 사업 부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중은 훨씬 더 그 스마트 글라스 쪽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명동역도 그렇고요.
큰 스퀘어 건물 같은데, 서울 스퀘어 빌딩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전광판, 그러니까 유리창이라든지 여러 그 건물의 그 외벽을 통해서 그 움직이는 그 광고를 하는 그런 그 LED 전광판으로 광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피카딜리 서커스라는 그런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크게 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 제작비가 단 몇 분 만에 수억 원을 호가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센서라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 쪽, 디스플레이 쪽에 좀 들어가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걸 이제 스마트 클래스 쪽으로 아주 잘 선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2014년부터 이제 서서히 수익성을 내더니 최근에는 이제 성장성이 오히려 더 가속도가 붙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즘에 그 자유표시 구역을 이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이제 5개 광고물 같은 거를 좀 제한을 원래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규제를 완화시키는 부분인데, 그 자유표시 구역을 어디로 이제 후보지를 정할까 여러 가지를 좀 여러 구역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역 중심의 테헤란로라든지 강남역 중심의 강남대로, 그리고 명동이나 동대문 지역, 부산으로 또 넘어가면 해운대나 센텀시티 이쪽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11월 달까지 한 2곳 정도가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5개의 광고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부착을 하고, 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정책에 대한 좀 수혜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이제 해외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오론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유통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현재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합작이라든지 합작업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하고 유럽, 그리고 또 중국, 홍콩까지. 홍콩도 그 야경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쪽으로도 이제 5개 광고물들이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올해 펄을 한 22배를 정도 보고 있고, 내년 펄을 한 15배 정도를 보는데,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TP를 한 44,500원까지 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좀 불확실성을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아래로, 목표가 한 32,500원 정도를 일단 스윙 정도로 보시는 게 좀 안전하겠다 좀 생각을 하고요. 배수가는 조금 올라가면서 끝나는데 종가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5,500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 좀 들고 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우신데, 그래도 추석 끝나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가시고 나면 10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또 추세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생각 앞으로 좀 하셔도 될 구간이 이제 오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종가 공략 쪽 골라주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 디스마트 글로벌 추천을 하시는데요. 워낙 시장 흐름이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2,5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가 공략주의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일장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요, 0.3% 정도 오른 199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 확인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1% 정도 반등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2011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잠깐 오전장에서 2000선을 이탈하게 됐었죠. 1997포인트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200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기관의 매물이 워낙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2000선에 딱 현재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0.4% 정도 오른 상황에서 동시효과 들어갔는데요. 수급의 움직임 살펴봐 드릴게요.
어제 매도했었던 어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외국인은 매수로 돌아왔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500억 원 넘게 1,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그 2배 정도 되는 물량을 개인 쪽에서 3,000억 원 정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거의 금융투자 쪽에서 매물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현재 금융투자 쪽에서 5,9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계를 본다면 기관 쪽에서 6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장 한 7% 정도 가파르게 내렸었죠. 오늘장 장중엔 5% 정도 반등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3.8%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주가는 152만 2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1.5% 하락, 현대차가 보합권이고요. 장중에는 반등했었습니다. 네이버는 0.8% 정도 오르면서 84만 7천 원대에서 움직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장중에 빨간불을 켜놓고 있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0.3% 정도 하락하면서 27만 8,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까요? SK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7% 정도. 어제의 낙폭에 비해서는 그에 못 미치는 반등이죠. 37,65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그룹주 동반 상승하면서 삼성물산도 3% 가깝게 오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7% 정도 반등하면서 126만 9천 원 나타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1.4% 하락. 어제 보합이었던 삼성생명은 오늘 2.3% 정도 하락합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예상치 교지수 확인을 해볼까요? 1% 정도 오른 659포인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지수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코스닥은 어제 2% 가깝게 내렸었고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 정도 올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660선 정도에서 상단은 제한이 되고요. 하단도 657포인트 정도로 제한이 되면서 일단 좁은 박스권 횡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97% 정도 오른 659포인트에서 동시호가에 들어갔습니다. 수급도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500억 원 가깝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55억 원 정도 소폭의 매도, 기관 쪽에서는 3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빠르게 짚어볼게요. 셀트리온이 1% 상승, 카카오도 강보합권입니다. 코미팜이 크게 밀리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깊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까지 50% 정도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오늘 좀 11% 이상 내립니다. 네, 9월 13일 화요일장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지만 일단은 미심쩍은 빨간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코스피는 2,000선 결국 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코스닥은 1% 정도 오르면서 659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양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성수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2,000선을 돌파하지를 못하고, 지지죠? 네, 지지해주지 못하고 지금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1999.37.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이 지수의 마감 지수를 2,000선을 지지할 거냐, 이탈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관들이 맘만 먹으면 2,000선 얼마든지 지지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탈됐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지금 지수 흐름들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프로그램도요, 지금 장중에서 매도세가 지금 최근 한 4일 동안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그램 매도를 보게 되면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오늘 차익 거래가 지금 1,300억 가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순매도수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비차익, 차익 거래 다 합쳐서 지금 1,800억 정도가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순매도로 좀 나와 있고요. 지금 4거래일 지금 계속 순매도가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닥은 그래도 장중에 순매수로 좀 바뀌었네요. 지금 비차익 거래 좀 순매수로 돌아졌는데 마찬가지 이게 어떤 종목을 샀는지는 좀 장 마감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스닥 이제 작은 종목들을 사지 않고 좀 대형 종목들 위주로 사지 않았나라는 좀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 종목도 오늘 장 마감이 된 상태에서 좀 흐름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삼성물산 뭐 3%, 삼성엔진이 2%대 이렇게 강하게 좀 삼성그룹주들만 좀 강하게 좀 끝나 있고 대부분의 은행주, 건설주, 그다음에 뭐 IT라든지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화학주, 정유주 다들 약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만 좀 버텨주고 있는데 그 일부 종목들 버텨주는 종목들도 최근에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주면서 강하게 움직인 게 아니고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몇몇 종목들만 좀 강세 반등을 좀 준 것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을 해드렸었죠. 시장의 그 영양가가 많이 떨어진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 자체가 영양실조가 좀 걸려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회복하고 또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라든지 좋은 강한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굉장히 수급세도 굉장히 약해져 있고 글로벌 증시도 지금 약하게 체력이 떨어지려는 그 기로에 변곡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장의 흐름들 별로 좋지 않았고요. 반등세가 나와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감이 좋을 만큼 종목들이 움직인 게 아니고 몇몇 종목들 일부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통상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렸듯이 오늘 국내 증시의 움직임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크게 마음을 둘 만한 상승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면서 일단 양시장의 마감 상황 분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아시아 증시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기대하시는 해외 선물 시장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영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1118원대까지 오르는 모양새인데요. 외환시장 마감 상황부터 또 아시아 증시 엇갈린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0.56% 정도 올라서 1119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어제도 오르고요. 오늘도 오르고 지금 최근에 보면 그 4거래일 동안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은 시장의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시카고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이 견고해서 성장세가 유지된 상태인데,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지는 것은 통화 긴축 정책에 납득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있다. 그리고 해외 수요가 약해져서 미국 경제에 부담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흔히 말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지금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가 지금 힐러리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이 시장은 힘이 크게 실리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연준 의장 선거에서 흔히 말하는 물망이 올랐던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서 미국 다우나 S&P가 올랐던 주된 요인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해외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본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확률 베팅을 높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플러스 흔히 말하는 바클레이시나 JP모건 같은 경우도 9월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둘기파와 매파가 흔히 말하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9월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리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9월 금리 인상이 될지 모르니 신흥국의 자금을 투자해뒀던 자금들을 일부 회수하고 있는 그리고 현금화시키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0일, 21일에 있을 BOJ 회의나 미국의 금리 인상 FOMC 회의에서 회의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은 향후에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아 시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니케이를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0.34% 올라서 16,72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야 그리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일본 증시에 지금 현재 부담이 돼서 조정을
조정 구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올랐지만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엔달러 흔히 말하는 그리고 엔하 인덱스가 강세가 되면서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0일과 21일 날 예정된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내놓을 정책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BOJ 총재인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는 검증 결과로 통화 완화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완화 기조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뿐만이 아니라 또 아시아 증시의 흐름과 전망까지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시장 전략도 세워볼 텐데 유가가 40달러에서 50달러 박스권 딱 중간에 놓여있는 지금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 불확실성이나 또 이달 말에 있을 산유국들의 산유량 동결회의의 불확실성까지 겹치게 되면서 국제유가 전망하기가 갈수록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응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유 그 정보업체 젠스케이프가 지난 12일 날 그 끝난 주간에 오클라호마주 그 주의 커팅 재고량이 33만 611배럴이 줄었다고 집계하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유가의 그 차트상에서 보게 된다면 40달러 그 전저점이 40달러 정도 그 40달러와 그리고 48달러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는 0.89% 정도 올라서 46달러 중반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1.56% 정도 현재 떨어지고 있어서 45달러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러면 전일장에 있는 그러면 종가를 뚫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있는 알제리 산유국 회의에서 생산량 동결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오펙과 해운국의 내년도 산유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에서 그 생산량 동결되더라도 이미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서 지금은 흔히 말하는 유가에 대한 매도가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7월 초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7월 초반 같은 경우는 4% 정도 급락을 3번 정도 하고 나서 2%씩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이제 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했던 발언 때문에 금리 인상이 저지될 것이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상품 가격들, 유가나 다른 상품 가격들은 수요와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내일 11시 반에 있을 원유 재고 발표에도 보게 된다면 아마 저번 주에 흔히 말하는 16년 만에 가장 크게 흔히 말하는 원유 재고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내일 발표되는 원유 재고에서는 흔히 말하는 원유 재고가 많이 늘었다라고 발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면 원유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고 발표가 되면 보통 유가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에서 한 1달러에서 많게는 2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45.60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일까지 본다면 44달러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매도 포지션인데 어제 같은 경우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계약이나 두 계약을 더 흔히 말하는 매도 포지션을 해서 보유량을 늘리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유가는 매도 포지션이다. 오늘은 천연가스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드리겠는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크게 올랐습니다. 4.22% 정도 올랐는데요. 어제 제가 방송을 하는 시점에서는 0.3% 정도 올랐으니까 제가 방송을 할 때보다도 4% 정도 더 올랐던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0.17%를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8월 말 정도에 천연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2.905불일 때 매도 포지션이 맞다. 지금 매도 포지션이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2.7불까지 떨어졌습니다.
200티 정도 떨어졌는데 200티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증거 게시금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1000불 가량 늘어났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내엔 3불을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매주 포지션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매수를 해라.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엔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에서는 니케이는 조정 구간이다. 그리고 유가는 지금도 매도 포지션이고요. 천연가스는 매수 포지션 유지하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어제 매수 포지션이다라고 전략을 세우셨었는데 4%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석 앞두고 크게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세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어서 다음 주의 주요 일정들 확인해 드릴게요. 네, 추석 연휴 보내고 돌아온 그 다음 주의 주요 일정들인데요. 오늘 19일은 일본 경로의 날을 맞아 휴장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19일부터 갤럭시 노트 7의 전량 리콜합니다. 20일에는요. 세계 타이어 12위인 금호 타이어의 지분 매각 공고가 있습니다. 글로벌 타이어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인수합병 매물이어서 해외 투자자의 관심 또한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에는 아시아 최대 에너지 전시회 및 컨퍼런스인 아시아 파워워크가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게 되고요. 22일 일본은 추분의 날로 다시 또 휴장을 합니다. 21일에는요. 한국은행이 8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요. 현재 시각으로 21일 미국 FOMC 회의가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이 최근 연준위원들의 이딴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9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재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22일 한국은행은 2분기 기업 경영 분석을 속보로 발표하게 되고요. 현재 시각으로 22일 또 미국은 8월 기존 주택 판매와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일정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다음 주 추석 연휴 돌아온 이후의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일단 뭐 이제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일단 해외 일정들을 여러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15일 날 있을 이제 BOE 그다음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거고요. 16일 날 있을 EU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서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전략 오늘 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의 종목들을 오늘 뭐 테마주를 많이 언급을 했지만 사실 그 종목들은 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종목들을 사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로 들어가기 전에서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흔들리는 거는 그동안에서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해외 증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향방, 그러니까 방향성을 본 이후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반등 줄 때에서 오히려 현금화 전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소 못하겠으면, 그러니까 50%까지 못하겠으면 20%라도, 30%라도 어느 정도, 그것도 안 되면 10%라도 현금화 전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해외 글로벌 증시가 방향성이 나온 이후에서, 뭐 급등이 나오면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면 급락, 나오는 이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다시 한 번 더 주식을 매수하는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수가요, 추석 연휴 동안에서 해외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계속 빠져, 미국도 빠지고, 유럽도 빠지고, 유럽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일본도 지금 뭐 이렇게 강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계속 빠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에서 빠진다라고 함부로 사는 게 아니고, 빠질 때에서는 계속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어디까지 빠질지를, 그거를 가늠해 봐야 되는데 계속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은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했던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닥을 치기 전까지 해서는 빠질 때에서는 관망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강하게 급상승하거나 급등, 전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호재성의 이제 강한 모습이 보일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기다렸다가 현금화 전략을 하신 이후에 해외 증시가 방향성을 보인 이후에 그때 매수 포지션을 잡아보자 하신다면 어떠한 종목들,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아니면 어떠한 업종이지만 간략하게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큰 종목 위주로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거고요. 지수가 원래 급락세가 나오잖아요.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정도 이렇게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공포의 분위기로 정말 급락세가 나오게 되면 코스닥 종목을 먼저 사는 게 아니고 그때서는 네. 지수 관련주, 대형주를 먼저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을 지은 이후에서 그 다음에 코스닥을 접근하셔라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은 관망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3일간 국내 증시 휴장하게 됩니다. 추석 연휴 시장에 대한 고민, 근심은 딱 5일만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또 무엇보다 건강하게 추석 연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과이 이후의 시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과이만큼만 풍요롭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